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됩니다. 탄핵 서류 일체를 내지 않은 윤 대통령 측의 불출석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별도의 입장 표명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2.12 담화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약속과 배치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짜는 변론 준비 기일 코앞까지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헌재는 재판관 회의를 열고 향후 서류 송달 방법 등 유례없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피청구인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습니다. 오전 재판관 회의에서 수명 재판관들은 이 사건의 진행 상황과 대응 방안을 보고하였고 전원재판부는 상황 인식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였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 심리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예정대로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국회 탄핵소추단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 9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 위임장조차 내지 않는 등 수세적 태도로 일관해 불출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 측이 나오지 않더라도 헌재는 국회 측 대리인단 입장부터 들은 뒤 준비 기일을 다시 지정해 윤 대통령 측에 거듭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절히 판단해서 준비 절차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골적인 지연 작전의 본격 변론에 앞선 준비 단계부터 늘어지는 모양새인데 윤 대통령 측은 법정 밖 입장 발표 계획도 시사했습니다. 성탄절 이후에 대통령과 변호인단 쪽에서 정리된 입장을 26일 이후에 이런 가운데 헌재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모두 임명할 수 있다며 구인체제 완성에 대한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오늘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재판에 온라인 일반 방청 신청에 2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리는 변론 준비 기일에 일반 방청인 온라인 추첨 좌석은 9석으로 경쟁률이 2,251대 1에 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시 방청 경쟁률보다 높은 것으로 당시 19,000여 명이 몰려서 79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자 민주당은 즉각 한대행 탄핵소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본회의 보고까지 마무리했는데 이르면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구인체제 복원을 늦추는 건 역사의 반역자, 을사오적과 같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해온 민주당.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사실상 임명 보류 결정을 내리자 즉각 탄핵으로 응소했습니다. 대국민 담화가 나온 지 30분도 안 돼 미리 준비해둔 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겁니다.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탄핵안은 한대행이 명분 없이 각종 특검법 등의 거부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대통령에 건의한 것, 또 비상계엄 선포를 돕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내란을 방조 묵인한 의혹이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제출된 탄핵안은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박성준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르면 보고 24시간 뒤 처음으로 열리는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14일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13일 만이 됩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방해하는 여권이 내란 연장을 꾀하고 있다며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검사 출신 친윤 실세 권영세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선출해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윤석열 방탄 쌍권 총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노골적인 탄핵 무산 작전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정상화를 방해하는 건 곧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노린 여권의 꼼수라고 보고 헌정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강공책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국정공백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은 부담으로 떠안게 됐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것 등의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 관계자 중에서 도를 넘는 내란 선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하며 발언을 분석해 고발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에 착수를 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야말로 국정붕괴를 야기하는 내란 정치를 일삼는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이 연쇄 탄핵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단 하나,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라며 한덕수 대행 지키기에 나설 뜻을 내비쳤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발의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이 국정과 경제를 초토화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경제 파괴, 안보 파괴, 외교 파괴,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초토화시키는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정치를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한 대행마저 탄핵되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치솟고 제2의 외환 위기가 올 수도 있다며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탄핵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오직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목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 윤석열 대통령을 조속히 탄핵하고 조기 대선으로 이 대표를 당선시켜 사법 리스크를 덮어버리려는 게 민주당이 속내란 겁니다. 국가 권력을 거머쥐겠다는 민주당의 권력 창탈 음모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민주당의 행동에 제동을 걸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시도로 여야정 국정협의체 출범에도 차질이 생겼다는 점을 강조한 건데 긍정적인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가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 국회의장께서 진중한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으로선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공세를 막을 현실적인 방안은 없습니다. 경제 위기론을 앞세워 여론전에 집중하는 이유기도 한데 계엄과 탄핵 정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밀려 현실적인 힘을 받지 못한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두고 제2의 외환 위기가 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의원은 국회 본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60원을 넘겼고 탄핵이 구체화된다면 1,500원도 넘을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야당이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외신들은 한국 정치 위기가 심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만간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이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는 진단도 내놨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됐지만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선 몇 주에 걸쳐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고위급 외교가 중단되고 금융시장을 뒤흔든 정치 마비가 심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관련해선 헌법에 국회 선출권이 명시된 만큼 대통령에겐 형식적인 임명권만 있다는 법학자의 해석을 실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에서 민주주의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지만 윤 대통령 등 민주주의를 훼손한 국가 지도자에 대한 비판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미국 동맹국에서의 혼란은 민주주의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싱크탱크 전문가의 분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AP통신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의결 정족수를 놓고 이견이 있다며 탄핵소추가 법적 모호성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의결 정족수에 대한 학자들의 엇갈린 의견이 있다며 계엄령으로 촉발된 헌법적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으로 원화 가치가 1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며 올해 아시아에서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곧 취임할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한국 경제에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를 더 압박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수 경기 활성화 논의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오늘 오전 개최합니다. 국회에서 열리는 이번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 의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문체부, 국토부 등 주무부처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합니다. 생계비 부담 완화 예산 지원과 함께 비자 수수료 면제 연장, 내년 1월과 2월 예정된 대규모 쇼핑문화 관광축제, 코리아 그랜드세일 지원책 마련 등을 통한 방한 관광 수요 확대, SOC 사업 관련 예산 조기 집행 등 내수 민생 사업 중심 다양한 대책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모레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앞서 출석 요구에 잇따라 불응했던 윤 대통령 측은 절차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게 3차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공조부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공수처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특급 우편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고 대통령실에는 전자공문도 함께 발송했습니다. 이번 출석 요구서에도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됐습니다. 지난 18일과 성탄절 조사가 잇따라 무산된 뒤 공조부는 대응 방안을 고심해왔습니다. 체포영장 청구와 추가 소환 통보를 두고 경찰과 공수처의 협의가 이어졌는데 결국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소환 통보를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3차 출석 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불응할 경우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통해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윤 대통령에게 법률 자문을 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YTN에 이제 절차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상 최후 통첩인 공조본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할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이르면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길 걸로 보입니다.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첫 번째 사례가 되는데 김 전 장관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고 큰 그림을 그린 인물로 꼽힙니다. 계엄 닷새 만인 지난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가장 먼저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내란 혐의 정점, 우두머리부터 국회 장악과 체포조 운용까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조직적 범죄의 구조를 담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중간 수사 결과인 셈인데 김용현 전 장관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수사할 수 없다며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를 거친 건의와 국무회의 모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상권 분립을 규정하고 있고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면제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을 강조하면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목적에 국회, 정치권이 있다는 사실은 감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헌법과 계엄법에는 계엄군이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검찰의 기소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일부 언론사의 취재를 거부하면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의원 출입 저지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증언들과는 배치되는 만큼 그 진위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김태원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기자회견에서 계엄과 관련해 제기됐던 여러 의혹을 언급했습니다. 우선 계엄사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쓴 초안을 윤 대통령이 검토해 문구나 내용 일부를 수정했고 통행금지 조항도 이때 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로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닐 거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관에게 이미 국회의원들에 대한 출입을 막거나 의사활동을 막지는 마라. 그 이후에 다시 그에 반하는 지시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서면이나 전화로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했을 뿐이라 해명했지만 수사 2단 구성 등 사전 모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점도 짚어볼 대목입니다. 적극적인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키웠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진위는 결국 사건의 정점 윤 대통령 조사로 가려질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검찰은 군과 경찰을 동원한 계엄 체포조가 국헌 분란 목적을 입증할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이 즉각 반발에 나섰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포고령에 따른 당연한 계엄 업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검찰은 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을 체포하기 위해 경찰에 지원을 요청한 정황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방첩사에서 국회 쪽으로 출동을 가는데 체포 인력이 온다. 근데 현장이 혼란스러우니 안내할 인력이 필요하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통해 경찰의 주요 인물의 위치 추적을 요청하는 등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강력계 형사 10명은 누구를 체포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준항고 절차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도 반박에 나섰는데 아예 체포조 활동이 정당한 업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포고령에서 정치활동을 금지한 만큼 정치인들이 금지 활동을 벌이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 자체가 위헌이라는 지적과 함께 계엄 당시에도 체포조 관련 지시가 부적절하다고 느꼈다는 관계자 증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체포조는 헌법기관인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국헌문란 목적을 입증할 핵심 단서인 만큼 검찰은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공소장에도 구체적인 정황을 담을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장 공관 인근의 CCTV가 공개되면서 우원식 의장 체포조 투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며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서울 한남동 우원식 국회의장 공관 주변의 모습입니다. CCTV 영상에는 군인 11명과 사복 차린 남성 2명 등 모두 13명이 등장합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기 위해 계엄군이 투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장 등의 관저가 밀집한 한남동 일대 경계 강화를 위해 투입된 병력이라며 계엄군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우 의장도 있었다는 진술이 잇따른 가운데 의혹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공관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는지, 또 2차 계엄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러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바탕으로 병력의 신원과 소속 부대, 당시 현장에 투입된 배경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를 침탈한 계엄군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국회의장이 어디 있느냐며 반발하는 가운데 경찰 수사를 통해 이들의 정체가 확인될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의 사건을 군 검찰로 넘겼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어제 문 사령관 관련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사령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계엄 당시 중앙선관위에 요원을 투입하거나 국파공작 부대를 정치인 체포조로 동원하는 데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성탄절 밤에 경남 사천에서 10대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학생은 범행은 인정했지만 동기나 경위 등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한 아파트 근처 도로에서 한 남성이 다급하게 휴대전화 불빛으로 위치를 알립니다. 10대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고 정확한 위치를 알리는 겁니다. 알고 보니 10대 남학생 A군이 또래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여학생은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두 학생이 인터넷 채팅으로 알고 지냈지만 이날 처음 얼굴을 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A군은 자신이 사는 강원도에서 경남 사천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사실은 인정했는데 범행 동기와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범행 동기는 알 수 없으나 피해자가 사용한 휴대폰과 피해자가 사용한 휴대폰을 포렌식해서 살해 동기를 찾아낼 생각입니다. 경찰은 A군에 대해 심리분석 전문가 면담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에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재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쌍방울그룹이 이전 부지사의 부탁으로 8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했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양형 조건을 참작해 1년 10개월을 감형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 씨가 미국 송환 가능성이 커지자 몬테네그로 정부에 한국행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권 씨의 현지 변호인은 몬테네그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송환 국가를 결정할 보얀 보조비치 법무부 장관이 비록 정치인이긴 하지만 이 결정은 정치적이어서는 안 되고 법적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 정도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권 씨에게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유용한 건강 소식 알려드립니다. 매주 금요일에 전해드리는 건강픽 지금 시작합니다. 달콤한 간식과 액상과당이 첨가된 음료 중에서 어떤 것이 심혈관 건강에 더 치명적일까요? 스웨덴 룬드대와 덴마크 코펜하게대 공동연구팀이 분석한 결과 액상과당 음료가 더 위험할 수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주 8회 이상 탄산음료를 마신 그룹을 저섭취군과 비교했을 때 심장 동맥 질환 위험이 33%, 심부전 위험이 20%, 뇌졸중 위험은 1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액상과당은 포만감이 없어서 과다 섭취로 이어지기 쉽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 지역별 의료 이용 통계 연보를 보면 작년 한 해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는 총 1,520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 41.7%인 633만 3천여 명은 서울이 아닌 다른 시도 거주자였는데요. 10년 전과 비교해 27% 증가한 수치로 서울로 오는 지방 환자의 수, 즉 원정 진료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로 수술을 하러 오는 이른바 원정 수술도 증가세였고 다른 지역 환자들이 서울 의료기관에서 쓴 진료비는 109억 원에 달했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금연 계획 세우는 분들 많으시죠? 새해를 앞두고 지난 23일부터 담뱃값 건강 경고 그림과 문구가 바뀌었는데요. 폐암, 뇌졸중과 같은 단어형 경고 표현에서 폐암, 뇌졸중으로 가는 길과 같은 문장형으로 바뀌었고요.
안질환과 말초혈관 질환에 대한 경고를 담은 그림 2종이 추가됐습니다. 새롭게 바뀐 경고 그림과 문구는 앞으로 2년 동안 적용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허가 인증을 받지 않고 비접촉식 체온계를 만들어 판 업체를 적발하고 해당 회사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없이 중국에서 반제품을 수입해 조립하는 방식으로 체온계 1000여 개를 제조한 뒤 온 오프라인을 통해 900여 개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만든 체온계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아 정확한 체온 측정이 어려울 수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하지 말라고 안내했습니다. 지방 분해나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하던 화장품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형을 유지하거나 체중 감량을 해준다며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들을 점검해 허위 과대 광고 12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99%는 해당 제품이 지방 분해 등 의약품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주 주요 건강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픽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하반기 이후 우리 증시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등을 돌린 영향이 컸는데요. 가장 많이 팔아치운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올해 초만 해도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은 낙관적이었습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과 함께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빨라질 것을 전제로 코스피 3,000선 돌파까지 언급될 정도였습니다. 실적과 경기와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좀 더 높게 올 수 있는 요인들이 생겨서 3,000선까지 열어놓을 수 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미국은 9월에서야 금리를 내렸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우리 수출 전망도 어두워졌습니다. 하반기 들어 외국인들이 투자금을 빼면서 우리 증시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실제로 외국인은 지난 7월까지만 해도 24조 원 넘게 사들였지만 지금은 순매수 규모가 2조 원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외국인 탈출을 부추긴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무려 10조 원 넘게 빠지며 순매도 1위 불명예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외국인 순매수 2위에 올라 우리 반도체 빅2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HBM을 납품하고 있냐? 그 삼성하고 SK하이닉스 그 순매수 수급 차이가 거기서 발생을 했죠. 삼전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수출하는 그런 기업들인데 내년도에 트럼프가 있잖아요. 실적을 좀 보수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고환율과 트럼프발 무역 장벽까지 고려하면 당분간 외국인 투자 심리가 살아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고공행진하던 비트코인이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방침 시사 이후 가격이 널뛰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는 달러, 미 국채와 연동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에 고공행진하던 비트코인. 하지만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없다는 미 연방준비제도의 입장 발표 이후 가격은 널뛰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채, 달러 등의 교환 가치가 고정돼 가격 변동이 적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미 국채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USDC를 출시했고 최근엔 가상화폐 리플 발행사도 달러화 등과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달러의 영향력과 미 국채 수요를 키워 미국의 재정 안정을 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연준에서도 사실 원로 의사가 그런 그 스테이블 코인에 달러가 굉장히 많이 연동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달러화의 지위는 암호자산과 상관없이 굉장히 굳건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은 적도 있고요. 최근 트럼프의 아들이 가상화폐와 관련해 UAE를 방문한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I'll be ethically very smart and very responsible as we did and
We'll work on great deals.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앞으로 5년간 3조 달러 규모로 커질 전망인 가운데 우리 정부는 미국의 상황을 봐가며 대응할 전망입니다. 이곳 나스닥에 상장된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스테이블 코인 업계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규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시장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의 영향으로 이번 주 거래일이 짧아지고 거래량도 줄어든 가운데 뉴욕 증시는 연말 폐장까지 3거래일을 남겨두고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나오며 동반 하락세로 출발했다가 상승 전환하는 듯 했지만 뒷심이 부족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장 마감 무렵 우량주 그룹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 대비 0.07% 상승한 43,325.8을 기록했습니다. 대형주 벤치마크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04%가 내린 6,037.59,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05%가 밀린 20,020.36 수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지난달 은행권 대출 금리를 발표합니다. 10월에는 가계대출 금리 오름폭이 2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런 추세가 이어졌을지 관심입니다. 우리 기업 체감 경기가 4년여 만에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기업 경기조사 결과를 보면 제조업과 비제조업 체감 경기가 모두 하락하면서 전산업 심리지수가 87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20년 9월 83 이후 가장 낮은 규모입니다. 기술이 돈이 되고 무기가 되는 시대, 정부가 국가 핵심 산업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오랜 기간 관계부처 그리고 전문가들과 논의를 해왔는데요. 오늘 그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계엄과 탄핵 사태로 전국이 요동치면서 환율이 1,460원을 돌파했습니다. 일각에서 전망한 1,500원대도 가시권에 든 상황인데요. 오늘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 함께 지켜보시죠. 네, 금요일 아침마다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전 세계 K 콘텐츠의 붐을 일으킨 오징어 게임의 두 번째 시즌이 어제 공개돼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또 연말 극장가에서는 영화 하얼빈과 보고타가 동시에 출격해서 승부를 겨룰 것으로 보입니다. YTN 스타 김성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이십니다. 네. 일단 전 세계인이 손꼽아 기다린 드라마입니다. 오징어 게임 이야기부터 해보죠. 어제 오후에 두 번째 이야기 시즌2가 공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 흥행작이자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켰던 작품이죠. 오징어 게임의 두 번째 시즌이 3년 3개월 만에 베일을 벗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이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게임에 뛰어드는 과정을 그렸던 드라마입니다. 시즌2에서는 지난 게임 우승자인 이정재가 복수를 다짐하며 다시 한번 서바이벌 게임에 뛰어드는데요. 이번에는 그가 게임을 멈추려고 고군분투하는 내용이 그게 핵심 줄거리입니다. 시리즈를 연출한 황동혁 감독은 시즌1과의 차별점으로 투표 제도의 도입과 새로운 게임 등을 언급했는데요. 황 감독이 예고했듯 비석치기와 팽이치기, 공기놀이, 짝짓기 게임 등 어린 시절을 추억하게 하는 새로운 게임이 등장해 눈길을 끕니다. 또한 지난 시즌 못지않게 개성 넘치는 새로운 캐릭터들로 극을 채웠고 매 게임 진행되는 찬반 투표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예. 드라마가 공개가 된 지 아직 만 하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내외에서 평가가 지금 좀 엇갈리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이미 내년 1월 열리는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 최우수 TV 드라마상 후보에 올라 화제를 모았습니다. 예. 이처럼 드라마가 정식으로 공개되기도 전에 후보에 지명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지만 그만큼 해외에서 오징어 게임의 영향력과 기대감을 증명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골든글로브 심사단 등 작품을 먼저 본 해외 평론가들은 기다릴 가치가 있다, 인간 심리에 깊게 파고드는 걸작이다, 기가 막히고 의미 있게 확장했다라고 호평했습니다. 반면에 작품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속도감 넘쳤던 시즌 1에 비해 전개가 다소 늘어지고 이야기 또한 일부 엉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요. 무엇보다도 실제 마약 전과가 있는 배우가 극 중에서도 끊임없이 마약을 하는 장면이 등장해 국내에서는 이를 놓고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네. 네, 두 분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아직. 아직 못 보셨고요? 네. 저는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저희 대화는 좀 나중에 하시고 네. SNS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자, 다음은 영화계 소식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중근 의사와 독립군의 이야기를 담은 이 영화 하얼빈이 인기가 심상치가 않죠? 네, 맞습니다. 지난 24일 개봉한 배우 현빈 주연의 영화 하얼빈이 개봉 나흘 만에 관객 150만 명을 돌파하며 얼어붙은 극장가의 구원투수가 됐습니다. 예. 하얼빈은 안중근 의사와 독립군들이 조선 총독부 초대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기까지의 여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영화는 의거를 준비하는 과정 중 이들의 고독하면서도 복잡한 심리와 고뇌를 섬세하게 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광활한 스케일의 압도적 영상미와 장엄한 비주얼 등은 하얼빈의 가장 큰 매력으로 손꼽히며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네, 이 영화 역시 기대가 되네요. 하얼빈 말고도 국내 영화들 중에 지금 눈여겨볼 만한 작품들이 또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지난 4일 개봉한 영화 소방관은 오늘 3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흘 뒤인 올해 마지막 날에는 배우 송중기가 주연을 맡은 영화 보고타 마지막 기회의 땅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하얼빈, 보고타, 소방관 세 작품은 나란히 실시간 예매율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 편의 한국 영화가 동시에 관객들을 찾아오며 연말 극장가는 모처럼 활기를 띠는 모양새입니다. 네, 이렇게 재미있는 볼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마지막 소식은 논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룹 위너의 송민호 씨 이야기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부실근무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지금 병무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송민호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지난 월요일 근무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한 매체가 송 씨의 부실근무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의혹이 불거진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실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예. 병무청 역시 자체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어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요. 경찰은 송 씨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병역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경찰 수사에서 송 씨가 복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소집 해제 처분은 취소되고 문제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경찰 조사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YTN 스타 김성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이 초전선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식수마저 부족한 상황이라고 우크라이나군이 주장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은 더 강력한 중거리 미사일도 쏠 수 있다며 권고했습니다. 네, 이경아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은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북한군의 손실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북한군 박격포 부대가 패배했고 큰 피해를 봤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전선에서 타격을 입은 북한군은 보급에 문제가 생겨 식수까지 부족한 상황이라고 정보총국은 주장했습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쿠르스크에서 전투로 숨지거나 다친 북한군이 3,000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쿠르스크에 있는 북한군 가운데 적어도 4분의 1을 잃은 겁니다. 지난 8월 러시아 본토 기습에 나선 우크라이나군은 한때 쿠르스크의 상당한 면적을 점령했지만 반격에 나선 러시아에 일부를 다시 내줬습니다. 밀고 밀리는 격전 속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전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의 모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시험 발사한 최신형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를 더 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Если нужно будет, мы увидим, что требуется применение более мощного оружия средней дальности, мы, конечно, его используем. Что-то на территории Беларуси, мы действуем системно. И 평화협상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은 슬로바키아가 협상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슬로바키아가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만큼 이런 제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이번엔 출근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네, 오늘은 다시 강추위가 찾아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보온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5.7도까지 떨어졌고요.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8도가량이나 낮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9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해 있습니다. 또 서해안 지역은 많은 눈에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추위 속에 현재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부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내일까지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하고 많은 눈이 예상되는데요. 출퇴근길 도로 미끄럼 사고와 함께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강원 산간에는 한파 경보가, 그 밖에 중부 곳곳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한파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면 대관령은 영하 12.7도, 파주는 영하 11.7도까지 떨어졌고요. 그 밖의 지역은 안동 영하 5.6도, 대전은 영하 4.9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한낮에도 중부지방은 서울이 1도, 청주는 2도 선에 머무르겠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무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부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는 가운데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그 밖에 충청과 호남, 경기 남서부와 영남 서부 내륙도 눈구름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까지 전북 많은 곳에 최고 2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충남과 전남, 제주 산간에도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3cm 안팎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집중되며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번 눈비는 주말인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충남과 전북은 휴일에 또 한 차례 눈비가 내리겠고요. 휴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강추위의 기세가 다소 약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눈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 지역은 건조특보가 지속하는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